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뉴스 크립토이슈 시간입니다. 저희 크립토이슈는 그 디지털 자산의 핫한 이슈와 트렌드를 중심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황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어떤 이야기로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지금 계속 차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SV.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차트에서 상승이 되다 보니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언론에서도 다루곤 있지만, 정작 이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름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블록체인 업계, 그리고 네. 사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나게 핫해졌지만 정작 역사를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네. 사실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었던 2008년부터 그 개념이 처음 나와가지고 현재까지 이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초창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오래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장점도 있지만 그 단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들로 나섰던 것들이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그런 시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황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계속 업데이트를 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새로운 파생으로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자, 일단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네, 우선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가장 근간이 되는 비트코인은 가장 장점은 그 채굴기를 기반으로 그 블록당 생성이 되는 그 기여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아서 다시 또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지지하는 채굴을 다시 재생산하는 이런 약간 선순환적인 구도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 비트코인을 처음 창시했던 이분의 사실은 약간의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워낙 커지면 커질수록 이 채굴기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금융 시장이 더 커져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나름대로의 탈중앙적이고 네네. 뭔가 개방적인 경제 컨셉이 있지만, 이거를 사실은 채굴하는 또 장비는 또 집중화되는 그 약간 역설적인 그렇죠. 그런 게 균형이 맞춰지게 됐었고, 여기에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회사는 비트메인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기 회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아까도 비트맨 같은 채굴하는 회사들이 코인의 그 이제 채굴기를 많이 하면 이게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그걸로 보고 이제 막 투자를 맞습니다.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맞습니다. 번외적인 질문이긴 한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가격이 가야 채굴에 대한 어떤 적정량이 있는가요? 쉽게 말하면 BP가 되는 건가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블록당 생성이 되는 수량이 정해져 있고, 그 생성이 된 수량을 전 세계 채굴장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딱 가질 수 있는 비트코인은 똑같은데 각 그렇죠. 지역마다 전기료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다 이제 BP점이 다른 거죠.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예.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고 네네네. 올라갈 때 또 무섭게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BP가 되니까 네. 그래서 너로라도 만약에 채굴을 한다. 네. 그럼 사실은 제가 오늘 채굴을 하고 싶어도 실제 채굴기를 연결해가지고 물려서 전기까지 한다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 지금 가격이지만 정작 제가 지금부터 요이 땅 해도 실제 채굴기가 돌아가는 거는 한 달 반까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딱 누르면 비트코인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냥 장비를 그렇죠. 사야 하고. 몇 천만 원이 되는 그렇죠. 그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네. 버튼을 그러니까 세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그렇죠. 왜냐면 뜻이죠. 장비를 사야 하고 네네. 고전력 설비도 해야 하고 예, 예. 이런 부분, 그 또 장비들도 현물이 아니에요. 미리 주문해야지 나오는 어허. 주문 생산 방식이고, 이런 걸 고려했었을 때 지금 가격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수익이 난다라기보다는 네네. 오히려 2개월, 3개월 후에 어허. 가격을 보고 지금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사실 많이 보고, 채굴장의 입장에서는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이 너무 커져서 네네. 제가 만약에 순간 적자가 나요. 네네.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한두 달 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네. 오히려 강행을 한 채굴장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하면 어느 정도가 돼야 좀 요새 지금 4천만 원대가 지금 맞습니다. 올라와서 지금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데 네. 그 정도가 되면 채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현재 시세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하.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얘기가, 네네.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출렁 거리는 것만큼 네네. 비트코인 채굴기의 성능도 계속 진보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
예전 장비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비트코인 채굴을 했었던 한 2017년, 18년 이 비트코인 채굴기도 전부 다 지금 자료화면에 있는 것처럼 비트메인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하는 저 우측에 있는 약간 컴퓨터 같이 생긴 예, 저 예. 모터 같이 생긴 장비인데 네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전기료는 한 500만 원, 600만 원 선이었으면 BEP였습니다. 아하.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BEP는 훨씬 높죠. 네. 왜냐면은 기계값도 올라가고 전기가 더 많아졌다 보니. 예. 하지만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 상승세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는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수익이 난다는 거는 한국보다 전기료가 저렴한 나라들은 수익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지금 자료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런 저 채굴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들이 다시 또 각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비트메인의 창업자인 우지안이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이분이 사실 직접 만든 게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지안이라는 저 창업자는 비트코인 백서를 처음으로 중국어를 번역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의 완전 광팬인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의 채굴기를 처음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회사를 차리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그런 거래 속도, 처리 용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을 느껴가지고 그걸 제가 직접 개선하려고 비트코인 캐시가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하. 자, 최근에 이제 그 연결돼서 지금 왜 여쭤봤냐면,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게 제일 예측될 민감한 수 거죠. 있는데 최근에 일정 부분 조금 답보 중이긴 하지만 최근에 올랐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왜 올랐으면 향후는 어떻게 될지 좀 이 부분에 좀 감측을 네.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만 단일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한 지난 한 달 동안에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왼쪽에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게 비트코인 이제 가격인데 지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상승세가 되고 있고 이 상승세는 사실은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온다는 이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언론에 나왔었던 ETF 관련돼서 큰 이제 미국 금융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더 상승 압박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처럼 이제 방송을 보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만 보실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 POW 방식의 채굴, 네네. 비트코인의 매집 현상이고 한 달 동안에 10%가 올랐지만 정작 지금 차트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 캐시 가격입니다. 네네. 비트코인 캐시는 한 달 동안에 160% 올랐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 현상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 계열의 대장주의 비트코인 캐시는 더 많이 더 많이 올라가고 오른다. 대신 또 반대로 설명하자면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또 또 무섭게 더 떨어질 수 무섭게 있다. 떨어질 수도 있는. 하지만 지금 이런 패턴들이 있다 보니 특히 최근에 더 증명됐던 거가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이더리움 상승장보다 더 컸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좀 네, 그렇더라고요. 특히.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한 10%가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한 5%, 6% 정도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국내 이제 김치코인이라는 코인들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죠. 혹독한 상황입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비트코인만 오르는 것 같은 게 맞는 것 같다는 표현이고요. 예,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이 보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보면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옴에 따라 비트코인 캐시는 항상 폭등했습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비트코인 자체는 반감기 때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반감기 후에 폭등하다가 조정받고 그리고 다시 하락하고 다시 반감기 때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상승 곡선 이루다가 폭등하고 다시 조정받고 아하. 이랬다면은 예. 비트코인 캐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뚜렷했습니다. 아, 그 선행이 되는 아까 지표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 캐시는 더 크게 올라가고 대신 또 크게 올라간 만큼 하락장에서는 더 크게 하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뾰족한 탑처럼 이렇게 차트들이 아하.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유의해 볼 만한 차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캐시보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경향이 좀 많다라고 많습니다. 보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시장에서 이게 그 점유하는 어떤 네. 느낌이나 어떤 그 지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가장 큰 점유율은 당연히 비트코인입니다. 네네. 압도적인 시가총액 1위이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사실 시작했었던 메인 이제 창시죠. 그렇죠.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그 틈을 타서 비트메인이라는 세력에 있는 사실 코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하, 아까 말씀하신 그 우지안, 채굴자 중심으로 했던 맞습니다. 코인이라는 거죠. 즉 비트코인이라는 큰 맥락이 있고 네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맥락이 있지만 비트코인이 꼭 가장 훌륭한 코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호. 오래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네네. 처리 속도도 느리고 네네. 특히 최근에 핫한 NFT, 네네. 최근에 핫한 뭐 디파이, 예, 예. 뭐 스마트 컨트랙, 게임 P2E 이런 네네. 것들을 비트코인이라는 스마트 컨트랙에 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아하, 많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다 보니 많은 비트코인의 세력들이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 지금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와 같이 다시 하나의 물결이 또 나오고
또 위쪽으로는 비트코인 골드라는 또 다른 물결이 나오고 반면에 또 비트코인 캐시는 처리 속도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 처리 속도가 아니라 단순 처리 속도만 아니라 확장성까지도 다 필요하다라는 비트코인 SB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맥락은 유지하지만 계속적으로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현재 그런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기반으로 일종의 저희가 하드포크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 계열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만 더 이상 비트코인하고는 호환되지 않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건 일단 비트코인 또 SV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건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네. 비트코인과 좀 약간 다른 계열로 나온다고 하면 네. 계속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다 보면 또 새로운 코인이 나오고 하다 보면 기존에 나왔던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제 파생되는 비트코인의 뭐 그런 계열들은 맞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게 투자자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비트코인 SV를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 메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서 만들어졌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처리 속도라는 게 쉽게만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특히 이제는 더 뭐 BNB 같은 네네. 코인들은 전송을 하면 굉장히 빨리 와요. 그렇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굉장히 느립니다. 네. 굉장히 느린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 홀더가 많아서요. 저희는 비싸서 비싸-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수요가 많고 이제는 예. 그러다 그리고 반면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예. 그러다 보니 느리다 보니 이 단순 코인을 보내는 것조차 느릴 정도라면은 이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검증을 해야 하는 게임이나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경우는 구동이 안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게 비트코인 캐시였었던 거고 반면에 비트코인 캐시는 처리 속도에만 중심적으로 뒀다면 예. 비트코인 SV는 네네. 이제 확장성, 소위 말하는 디앱과 같은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뭐 NFT,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까지 접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비트코인 SV의 이 SV의 의미가 예. 사토시 비전입니다. 허허.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 SV를 만든 세력은 비트메인에 약간 반대하는 세력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약간 비트코인이 있었고 네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메인을 중심으로 그렇죠. 한 거래소 세력이었고 그렇죠. 채굴장 세력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목적은 사토시가 생각하는 탈중앙성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이제 사실 비트메인이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채굴기도 채굴기지만 그 채굴기가 연결이 되는 채굴 풀이 있습니다. 예. 이 풀을 사실은 거기가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탈중앙적인 채굴기를 씀으로써 중앙화돼 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보니 오히려 사토시가 생각하는 비전들에 좀 일치되지 않는다. 네. 오히려 더 탈중앙화된 확장성 기반으로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라는 세력이 또 나와서 하드포크가 된 게 비트코인 SV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열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렇게 계속 많아지면은- 계속 많아지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더 좋다고 계속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계속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이나 유저들은 이제 특정한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없어지거나 그런 코인들은 아니라는 상황인 거죠.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예, 예. 모든 디지털 자산의 핵심은 커뮤니티일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은 비트메인이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어서 그게 앉혀 있었던 이유는 비트메인의 세력이 워낙 많아서인 거죠. 거기에 연결되는 채굴장들도 많고 네네. 단순 채굴장만이 아닌 비트메인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쪽들은 먼저 비트코인 캐시를 좀 우호적으로 좀 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 단순 트레이더들이나 단순 투자자들은 새롭게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는 거를 거래소에서 접하면서 사실 접하게 되고 반면에 비트코인 SV도 역시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 있다 보니 네네. 그쪽에서도 안착이 되다 보니 이제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나눠져 있고 이 모든 세력들은 전부 다 비트코인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더 추가 매집을 하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매도될 때 추가 매도를 하거나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캐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어허. 그 외에도 해서 여러 개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계열이 있는데 걔를 좀 조금 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다 네네. 모두가 전부 다 이 현재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긍정적이고 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온 건 사실이나 네네.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처럼 커뮤니티가 많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다 하더라도 커뮤니티가 그렇죠. 충성도가 없으면은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은 이탈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 초기까지 홀드하고 있지만 계속 매도가 나오면은 하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 강제 청산당하고 매도될 수가 없다 보니 지금 자료화면에 있는 거는 그나마 메이저이지만 이 외에도 많은 잔뿌리들이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런 잔뿌리들은 아직까지는 좀 메이저 커뮤니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굉장히 좀 하락세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반면에 지금 자료화면에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는 이제는 비트코인을 따라 추종하는 약간 보조 지표 아니면 대체 상품 이 정도까지 인식될 정도로 굉장히 안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부족함을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상생할 수밖에 없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또 대항마로 나왔지만 결국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하신 뭉쳐지고 네. 선행이 되고 그게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 앞으로의 전망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특히 이 방송에서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SV 이런 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네.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거는 그 채굴기에서 블록에서 나와서 전 세계 채굴기들이 나눠 가지는 비트코인 보상되는 이 양이 갑자기 반으로 주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최초의 사례가 아니라 벌써 역사상으로는 3번의 반감기였습니다. 3번의 반감기 모두 그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고 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면 할수록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비트코인 진영의 코인들은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됐었고 그 다음에 올 반감기가 내년 4월이라는 겁니다. 내년 4월이면은 내년 4월에 반감기 6개월 전, 6개월 후 이 1년을 저희가 상승 곡선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번 연도 10월부터는 굉장히 비트코인의 상승 곡선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그럼 이게 좀 더 뚜렷해지면은 기존의 패턴들을 봤었을 때 비트코인 진영에 있는 코인들은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더 크게 펌핑될 수 있고 그런 변동성들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계열에 있는 그러니까 패밀리들은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 지금보다 더 견고하게 갈 수밖에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그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좀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전부 다 비트 계열이라고 쓰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비트 상대 진영 사실 이더리움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채굴을 대표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들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더 큰 게 비트코인 반감기는 다가오는 거지만 이미 작년에 이더리움 재단은 POS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더 이상 채굴을 하지 않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허. 그 여기서 나온 게 무슨 말이냐면은 채굴형 코인, 즉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인데 비트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비트코인 채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비트코인 팬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큰 매직 세력들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POS로 전환을 하면서 네네. 이더리움을 홀더한 사람들만 이제 홀더가 되는 거지. 그렇죠. 더 이상 그래픽 카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더리움의 커뮤니티라고 보기가 어려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어허. 이러다 보니 이쪽 커뮤니티들이 이탈을 하면서 주로 이분들은 채굴 커뮤니티들이었거든요. 이러다 이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다시 POW로 유입이 되고 있는 현상들이 있게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더리움의 상승 곡선보다 비트코인의 상승 곡선을 더 크게 만드는 유인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 황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좀 많다라고 좀 시장 네, 분위기가 네.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도 좀 연결되는 질문이긴 한데 네. 지난번 방송에서 좀 하셨는데 하루와 델리오가 이제 왜 계속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고 있냐라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네네. 그때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들으면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하루와 뭐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 이거는 지금 최근 이제 한국에서 큰 지금 그렇죠. 이슈가 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중요한 건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디지털 자산을 트레이딩을 하고 운용을 하는 이제 회사들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런 저희와 같은 분석가들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운영 기관들도 다 보고 있는 게 비트코인 반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비트코인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다. 이건 뿐만이 아니라 이때 사실은 기회가 있고 그렇죠. 이때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올라갈 때 크게 상승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상승한다고 볼 게 아니라 하락할 때 더 크게 하락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현물 시장도 존재하지만 떨어질 때에 대한 공매도가 들어가는 선물 시장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네네. 결국 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델리오나 하루 인베스트와 같이 이런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가 네.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 더 가까워질 거고 더 반감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변동 이런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 변동폭이 특정 코인들, 특정 상품들, 특정 종목들은 더 뚜렷하게 나올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진영처럼 이런 것에 묶여진 쌍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쌍들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 반감기라는 장은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이고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스크는 있지만 많이 이렇게 당연하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당연하죠. 보여지면 되는 오히려 거고요. 가장 어려운 장은 죽은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약간 너무 안정적인 그렇죠. 장들은 뭔가 매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오히려 공매도를 해가지고 하락장의 수익을 볼 수도 없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왜냐하면 자금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자산가들이 아니라 운용하는 자금들은 어디선가 다 투자를 받거나 운용을 하는 조건을 가지고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수익률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델리오 하루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12%, 10%를 네.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는 그렇죠. 자금들이죠. 하락장이나 상승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하락할 때 공매도를 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스테이라는 장에서는 어떠한 이익도 할 수 할 수가 없는 네. 그게 이제 리스크라고 이제 그게 보여지는 다시 거죠. 계속 부채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이 되면서 이제 하루와 델리오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긴 하지만 네, 네.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변동이 더 커질 거고 네, 그러다 네. 보니 특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그런 운영적인 리스크들 이게 사실은 지금 단발적인 현재 발생할 리스크라기보다는 아마 과거에 있는 리스크들이 계속 엎어져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게 과거의 리스크들이 오는 게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운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렇죠. 이런 기대 수익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또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리스크한 또 운영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4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는 모든 운영 기관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 거고 네. 벌써부터 지금 비트가 조금 출렁거려도 비트코인 캐시가 더 크게 출렁거리듯이 이런 장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는 이런 기회 이런 거를 좀 버티고 그리고 이제 장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막 공개도 많이 안 하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만 벌면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들도 좀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하면 델리오나 하루 같은 경우가 이제 수익률이 없는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앞에 있는 투자자들의 비용을 뭐 후반 다른 투자자들한테 계속 이제 돌려막기를 했지만 이런 돌려막기가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황들이었었고 계속 뭐 운영상에 이제 이익이 없었지만 아까 대표님 계속 얘기하시는 어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서 뚜렷한 상승 곡선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차익을 수련할 수도 있고 공매 그러니까 그게 또 반감기가 또 끝나면 또 하락장에서 공매도를 통해서 또 맞습니다. 수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루나 뭐 델리오 같은 경우는 이 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얻고 네. 다시 또 수익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을 수 있다는 어떤 가정이죠. 충분히 이제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아하. 생각합니다. 근데 충분히 그 이론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하다 보니까 델리오나 뭐 하루를 회생시켜야 되냐, 파산시켜야 되냐 하는 거 이게 또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이렇게 찬반 의견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파산이냐 회생이냐 이 네.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비디지털 자산 영역의 그렇죠. 사실 질문이어서 이건 뭐 거의 네. 뭐 원래 전통 금융 상황이긴 네, 한데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네, 네, 네. 이런 현재 그런 운용 전략 네, 그리고 현재 운영 자산 그리고 채권단들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좀 오픈해가지고 그걸 논의를 해야 하는 거지 이게 단순 파산이다 회생이다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컸던 파산 사건이었던 마운트 콕스 그렇죠. 파산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그때 당시 거기는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파산을 하고 그때 당시 법원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자산이 남아져 있었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는 그때 당시의 채권을 다 변제하고도 충분히 남을 자산이 됐다는 그렇죠. 이런 이제 보도자료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델리오나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현재 남아있는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처분이나 이거에 대한 운용 전략을 어떻게 취할지에 따라서 사실은 채권단들의 그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매도, 무조건적인 청산
해가지고 단순히 그걸 현재적인 재무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조금 좀 민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하루나 델리오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본 조건은 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와서 상승세가 온다는 이제 조건이 좀 어려운 조건이긴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예. 조건입니다. 하지만 네. 그 조건이 있는 상황들이 된다고 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델리오나 하루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들이 스스로 밝히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내가 이거 오를 수 있다.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는 회생이 있을 수 있고 네. 무조건 지금은 그것도 난 필요 없다. 청산을 일단 해야 청산을 하는. 해야 된다고 해서 파산전환을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이거를 설왕설을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이 델리오나 하루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현재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거는 그게 사실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손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대부분 지금 그 법무법인의 의견을 좀 통해서 네.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델리오나 이게 하루가 어느 정도의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맞습니다. 이게 예. 왜냐면은 사실은 델리오나 하루 인베스트 이런 사건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루나 사건 플러스 그 이후에 잇따랐던 FTX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탈중앙 금융, 중앙화 금융들이 직격탄을 받았던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델리오나 하루 인베스트만이 아니라 미국의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 기관들도 다 무너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냐보다도 이걸 그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렇죠. 그러려면 먼저 이걸 운영을 담당했던 운용 책임자, 그렇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CIO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운용을 총괄 책임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됐고 어디가 지금 묶여 있고 어디는 사고가 났고 어디 부분은 다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상승 곡선이 예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뭔가 전략적인 그런 구제안이 나와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반감기를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어느 투자가 더 오를 수 있다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루와 그 델리오 같은 사건들을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오늘 황 대표님 나오셔서 되게 좋은 말씀 나누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